쌀 한 톨 가져가는 꼴은 못 본다. 6년을 처먹고도 씨 하나 못 받았으니 무얼 가져가겠다는 게냐. 서슬퍼런 새벽녘 42. 칸기와 집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보따리 하나를 든 여인이 맨발로 내쳐졌습니다. 여인의 무릎에는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었고 등 뒤로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칼날처럼 매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걸어간 길 끝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운명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최자수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42, 칸 기와집의 논이 100마직이 밭이 50마직이나 되는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부잣집이었지요. 대문 앞에는 커다란 은행나무 2그루가 위엄있게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를 지나는 버들골 사람들은 늘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양반의 기세가 그만큼 대단했던 것입니다. 최자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서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곧잘 읽었으나 성품이 유순하여 남에게 큰 소리 한 번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그 서윤이 20살이 되던 해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은설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로 친정은 초가삼간의 노난 마지기뿐이었으나 성품이 곱고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바느질 솜씨는 고을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었고 글도 제법 읽을 줄 알았습니다. 혼인 첫날 시어머니 정씨마님은 은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여쁜 것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올 상이로구나. 은설은 고개를 숙이며 부족한 몸이 오나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은설은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아버지의 아침상을 손수 차렸고 시어머니의 빨래를 정성껏 삶았습니다. 행랑채 사람들이 할 일까지 도맡아 했지요.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안채와 바깥채를 빈틈없이 살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 겨울이면 피가 맺혔지만 은설은 결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버들골 사람들이 모여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최자수 대기 며느리를 잘 보았소. 하인도 안 부리고 제 손으로 다 한다더군. 저런 며느리를 두면 집안이 절로 일어서는 법이지. 정씨 마님도 처음에는 흐뭇해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우리 며느리는 10명의 하인이 부럽지 않다오. 그렇게 말하는 정씨 마님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은설은 그 말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집안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년이 지나도 은설의 배에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째가 되자 정씨 마님의 눈빛이 차갑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밥상을 받으며 정씨 마님이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은설아,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은설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은 됐다. 아이를 낳아야지. 정씨 마님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은설이 장독대를 닦아도 정씨 마님은 더 이상 고맙다 하지 않았습니다. 은설이 바느질한 옷감을 가져가도 훑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은설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12가지여도 한마디 칭찬이 없고 5가지이면 고함이 날아왔습니다. 은설은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뒷마당 우물가에 앉아 달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쓸모없는 것이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우물 속에 비친 달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정씨마님은 구판을 벌였습니다. 백화무녀가 대청에 상을 차리고 징을 치고 북을 올렸습니다. 버들골이 떠나갈 만큼 요란한 굿이었습니다. 돼지 머리에 시루떡 대추와 밤이 수북이 쌓인 재물상 위로 백화무녀의 띠가 펄럭였습니다. 삼신할머니께서 노하셨소. 이 집 며느리 뱃속에 복이 막혀 있어. 백화무녀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백화무녀는 은서를 가리키며 발을 굴렀습니다. 2년의 사주가 독하여 아이가 깃들 수 없는 몸이오. 삼신할머니가 등을 돌리셨소. 마당에 모인 행랑채 사람들이 은설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은설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불에 달군 인두를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버들골 사람들이 담장 넘어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쯧쯧 저러다 쫓겨나겠네. 가엾기도 하지 하긴 자식을 못 낳으면 어쩌겠어.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은설의 귀에 닿았습니다. 은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썰고 팔을 다듬고 밥을 지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울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무렵 은설은 몰래 약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산에 올라 약초를 뜯고 장터 약방에서 당귀와 익모초를 사서 달여 마셨습니다. 쓰디쓴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3차례나 마셨습니다. 혀가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고박 30길이 떨어진 절까지 걸어가 삼신당 앞에 엎드렸습니다. 삼신할머니 제발 아이를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절을 했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00배, 500배, 1000배. 돌아올 때는 다리가 풀려길 위해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정씨 마님의 구박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밥상을 받아도 트집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국이냐 물이냐. 내 정성이 이 모양이니 어찌 아이가 들어서겠느냐. 은설이 끓인 국은 소금이 조금 부족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씨 마님에게는 그것조차 좋은 구실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은 의복이 문제였습니다. 이 저고리에 국임이 있구나. 네가 이 집안 살림을 얼마나 건성으로 하는지 내 다 알겠다. 그 다음 날은 마당 구석에 떨어진 낙엽 하나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은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또 일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었습니다. 새벽 인경 소리에 눈을 뜨고 밤 삼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씨 마님은 결국 지산술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은설의 사주를 살피던 지산술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고약한 사주로군요. 이 여인은 씨가 붙지 않는 팔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씨 마님의 얼굴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를 구박할 명분이 확실해진 것이지요. 은설은 문 밖에서 그 잔인한 말을 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만 했습니다. 씨가 붙지 않는 팔자라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을 타고났단 말인가.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은설아, 예, 어머니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 알고 있사옵니다. 나는 내 편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서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으나 그의 눈은 이미 깊이 지쳐 있었습니다. 은설은 남편의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편이라 말해주었지만 그 마음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은설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버들골 어귀에 낯선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무염대사라는 늙은 승려였습니다. 등에 커다란 약초 보따리를 지고 있었고 한쪽 눈은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이빨이 듬성듬성 빠져서 말할 때마다 바람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허리는 굽었으나 걸음걸이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빨랐습니다. 무염대사가 최자수의 집 앞을 지나다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허허, 이 집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먼. 꽃이 피지 않는 건 꽃 탓이 아니라 땅 탓인 것을. 사람들은 어찌 꽃만 탓하는고. 마침 물을 기르러 나왔던 은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스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무염대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지나가는 늙은이의 헛소리일세. 신경 쓰지 말게나. 그러고는 느릿느릿 길을 떠났습니다. 은설은 두레박을 내려놓고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안 피는 건 꽃 탓이 아니라 땅 탓이라. 무슨 뜻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은설은 고개를 저으며 물동이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이었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될 터였습니다. 그리고 6년째 되던 해, 드디어 정씨 마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씨 마님은 대청마루에 온 식구를 불러 모았습니다. 행랑채 사람들까지 마당에 줄을 지어 섰습니다. 모두의 안색이 굳어 한치에 온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엌일을 돕는 노파부터 마구간 일꾼, 심지어 대문간을 지키는 수문장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자수는 안방에서 걸어나와 대청마루 끝에 자리를 잡았으나 죄인이라도 된 양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유는 어머니인 정씨마님의 곁을 지키며 은설을 바라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은설아, 앞으로 나서라. 정씨마님의 서슬퍼런 부름에 은설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날이 오리라는 것을 은설은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로 닿는 마루의 냉기가 뼈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정씨 마님이 들고 있던 부채를 탁 소리나게 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발을 들인 지 벌써 6년이다. 6년이면 짐승인 소도 새끼를 6은 낳았을 세월이다. 그런데 내 배에서는 도대체 언제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올 것이냐. 어머니, 부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은설의 가녀린 애원에도 정씨 마님은 가차 없었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정씨 마님의 고함이 마당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자 처마 끝에 앉아있던 참새들이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행랑채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같이 씨 마른 년을 며느리로 들인 것이야말로 우리 가문의 수치다. 당장 보따리를 싸서 이 집을 나가거라. 은설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각오했던 말이었음에도 막상 그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이 급히 달려나와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닥치지 못하겠느냐. 정씨 마님은 아들마저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내 놈의 후사가 이대로 끊겨도 좋다는 말이냐? 우리 집안의 3대 혈맥이 내 놈대에서 끊어지는 꼴을 내 눈으로 보란 말이냐? 서윤이 다시 항변했습니다. 어머니, 은설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가 없는 것이 어찌 은설이 탓이기만 하겠습니까? 내 탓이 아니면 누구 탓이란 말이냐? 지산술사도 백화무녀도 전연의 사주가 고약하여 자식이 없다 하지 않았더냐. 서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은설은 무릎을 꿇은 채 안방 쪽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최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만, 시아버지가 단 한마디만 거들어 주신다면 좋을 텐데. 은설은 그 굳게 닫힌 입술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최자수의 입술이 잠시 꿈틀거렸습니다. 부인,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나 정씨 마님이 눈을 부릅뜨자 최자수는 그 기세에 눌려 다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은설에게는 그 침묵이 예리한 칼날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6년 세월 동안 매일 새벽 정성껏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려낸 며느리에게 그는 끝내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은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당에 늘어선 행랑채 사람들은 그녀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운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직 부엌 노파만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은설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은설은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낡은 바느질 도구와 옷가지 두어 벌, 그리고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주신 참빗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6년을 이 집에서 살았건만 가져갈 것이 보따리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허수음이 났습니다. 은설은 매듭을 묶으며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문풍지가 차가운 새벽바람에 파르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6년의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마다 이 방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문턱을 넘을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은설은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거친 나무의 결이 손끝을 타고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한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짐 보따리를 끼고 마당을 가로질러 나갈 때 서윤이 다급하게 뒤따라왔습니다. 은설아, 잠시만 기다려보아라. 서윤의 목소리에 은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윤은 품속에서 은전 2잎을 꺼내 은설의 손에 억지로 쥐어 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구나. 정말 미안하다. 은설은 손바닥에 놓인 차가운 은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윤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못난 탓에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은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의 탓이 아니옵니다. 은설은 은전을 다시 서윤의 손바닥 위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 나갈 때도 마땅히 빈손으로 가겠사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은설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은설의 등 뒤로 정씨마님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화살처럼 쫓아왔습니다. 다시는 이 문턱을 넘겨다보지도 마라. 은설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으나 입술을 굳게 사려 물고 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찬 빗줄기가 얼굴을 때려도 은설은 수건 하나 꺼내 닦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육신의 아픔 따위는 차라리 느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문 밖 은행나무 아래를 지날 때도 은설은 고개를 들어 나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6년 전 가마를 타고 이 나무 아래를 지날 때는 잎사귀들이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났건만 이제는 그 무엇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설에게는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친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예전에 살던 집은 빚더미에 눌려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뿐인 오라비가 있었으나 먼 함경도 땅으로 떠난 뒤로는 소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라곤 외가 쪽 이모가 전부였는데 그분마저 작년에 전염병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은설을 받아줄 곳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하루를 꼬박 걷고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장터를 지나다 떡집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시루 위로 떡을 찌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허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떡집 안악이 은설의 초라한 행색을 가엾게 여기더니 떡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라도 좀 먹어두게. 사람이 굶으면 못 쓰는 법이야. 감사합니다. 은설은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순식간에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단맛이 오히려 서러운 눈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좌수 댁에 머무는 동안 은설은 매일같이 고운 쌀밥에 12가지 찬을 차려냈습니다.
그 귀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든 이가 바로 은설 자신이었는데 정작 길거리에 나앉은 자신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는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안악분이었습니다. 은설은 눈물 젖은 떡을 씹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그것이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낡은 집시는 다 해져서 맨발이나 다름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길을 나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깊은 산자락에 이르렀을 때 다리에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는 겨우 그쳤으나 산바람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산길 옆바위 위에 잠시 기대 앉으려 했으나 은설은 그대로 기력을 잃고 바닥으로 미끄러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가늘게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생을 마감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은설은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꼭 쥐고 있던 보따리 끈을 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따리를 놓아버린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찬빛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전의 어머니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은설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적에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은설아, 사람은 모름지기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손에 쥔 것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 은설은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며 보따리 끈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결코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가녀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아주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산바람 소리에 섞여 들릴 듯 말 듯 애처롭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설은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것이 정령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바람이 내는 소리인지 분간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람의 울음소리였고 어린아이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온몸에 기력이 다해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으나 귓전을 맴도는 그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은설은 근처의 바위를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뗐습니다. 우거진 숲길을 헤치고 나아가자 낡고 퇴락한 폐가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붕은 이미 반쯤 주저앉았고 벽면은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한쪽만 간신히 매달린 문짝은 바람에 삐걱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설은 무너진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내부에서는 시큼한 쉰내와 곰팡내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방구석에는 넝마 같은 것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피니 그것은 작은 아이였습니다.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갈비뼈가 마디마디 드러날 정도로 몹시 말라 있었고 입술은 추위와 허기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숫덩이처럼 검고 뻣뻣했으며 온몸에는 때가 찌들어 피부색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두 눈망울만큼은 까만 보석처럼 또렷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눈으로 은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울음이 뚝 멎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은설의 물음에 아이는 대답 대신 은설의 치마폭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톱 끝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손가락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은설은 가여운 마음에 아이를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리 뼈만 남았단 말이냐며 은설은 탄식했습니다. 아이의 왼쪽 어깨에는 복숭아를 닮은 붉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습니다. 윗부분이 약간 움푹하게 들어간 아주 특이한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아이를 감싸고 있던 천 조각은 날꼬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설은 서둘러 보따리를 풀어 장터에서 얻어온 마른 떡 부스러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를 위해 조금 남겨두었던 요깃거리였습니다. 그것을 아이의 입에 넣어주자 아이는 허겁지겁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은설은 아이가 체하지 않게 등을 토닥여주며 천천히 먹으라고 나직하게 일렀습니다. 그러면서 폐가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살림이라곤 전무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와 그 으름이 묻은 솥뚜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은 남아 있었으나 이미 오래전에 떠난 듯 황량했습니다. 아이는 이 거친 곳에서 홀로 모진 시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으나 아이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이름이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 이름을 모르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말이라도 할 줄 아느냐는 물음에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배가 고프다는 말이었다. 은설은 한참 동안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자신 또한 이제는 갈 곳 없는 처지요. 집안에서 쫓겨난 신세였다. 제 한 몸조차 건사하기 힘겨운 형편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싶었다. 무작정 데려갔다가는 둘 다 길 위에서 죽을 것이 뻔했다. 이곳에 두고 가야만 한다고 머리로는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아이를 떼어놓고 돌아서려 할 때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은설의 치맛자락을 더욱 억세게 움켜쥐었다. 가지 말라는 그 한마디가 은설의 심장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최자수의 집에서 쫓겨나던 그 비참한 순간에도 그 누구 하나 내뱉지 않았던 말이었다. 가지 말라고 붙잡아주던 이 하나 없던 그 차가운 기억이 떠올랐다. 이제 겨우 5살 남짓 되어 보이는 이 아이가 은설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을 건드린 것이다. 은설은 다시 한번 아이의 손을 조심스레 풀어보려 했다. 그러나 아이의 가녀린 손등은 사시나무 떨듯 진동하고 있었다. 온몸으로 전해지는 그 떨림은 다시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공포였다. 은설의 눈에서 결국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아이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다. 같은 처지의 영혼을 두고 갈 수 없었다. 은설은 아이를 등에 업었다. 아이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은설의 다리는 힘이 풀려 후들거렸다. 그럼에도 은설은 보따리를 움켜쥐고 아이를 업은 채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등에 매달린 아이의 작은 두 팔이 은설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때 아이의 체온이 살결을 타고 전해졌다.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기였다.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깨달은 은설의 발걸음이 다급해졌다. 고갯마루를 넘어 서둘러 내려가니 저 멀리 작은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청풍이라 불리는 마을이었다. 산자락 아래로 논밭이 넓게 펼쳐지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무렵 은설은 결국 기력이 다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더 이상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아이를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누군가 은설에게 다가왔다. 바로 무염대사였다. 최좌수 댁마당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그 노승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어깨에 약초 보따리를 짊어진 모습 그대로였다. 무염대사가 짐짓 놀란 표정으로 허허 웃으며 말했다. 세상이 참으로 좁다더니 최자수 댁 며느님이 아니냐는 물음이었다. 은설은 너무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대사를 바라보았다. 무염대사는 은설과 아이를 번갈아 살피더니 아이의 정체를 물었다. 은설은 산속 폐가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다고 간신히 대답했다. 무염대사가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살피려 하자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은설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노승은 인자하게 웃으며 이 늙은이가 해치지 않으니 걱정 말라며 아이를 다독였다. 그러나 아이의 이마를 짚어본 무염대사의 표정이 이내 어둡게 굳어졌다. 열이 너무 높아 이대로 두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무염대사는 서둘러 약초 보따리에서 풀 한 줌을 꺼내 돌로 지식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은설에게 저기 보이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오라고 일렀다. 은설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시냇물까지 단숨에 달려가 두 손 가득 물을 퍼 담았다. 무염대사가 지식인 풀을 물에 개어 아이의 입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쓰디 쓴 약이었으나 아이는 거부하지 않고 얌전하게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대사의 약초 보따리로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풀 한 줄기를 집어들더니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따로 떼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아빠요.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염 대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사는 서둘러 아이가 빼놓은 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잎사귀를 꼼꼼히 살피던 대사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세상에나 이것은 동미나리 아니냐. 쇠무릎 사이에 섞여 있어 나조차 보지 못했거늘. 은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사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무염 대사는 아이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어린 것이 독초를 단번에 골라냈네. 겨우 5살인 아이를 은설은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벌써 다른 약초들을 만지작거리며 냄새를 맡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풀을 만지는 아이의 눈빛은 조금 전에 겁먹은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염 대사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이 아이를 장차 어찌할 작정인가? 은설은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당장 제 한 몸 누일 곳조차 없는 처지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네 형편이 고단한 것은 내 이미 보아 알고 있네. 무염 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이 아이에게는 하늘이 내린 재주가 있네. 풀 한 포기에서 독과 약을 가려내는 눈말일세.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법이 아니네. 대사님 저는 제 몸 하나 건사하기조차 힘든 처지이옵니다. 무염 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기에 묻는 것이네. 모진 시련이 기다릴 줄 알면서도 진정이 아이를 손에서 놓을 수 있겠느냐고 말이네. 아이가 은설의 치마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너무도 작고 가냘팠습니다. 은설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못 버립니다. 무염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무염 대사는 그 길로 은설과 아이를 이끌어 버들골 끝자락에 자리한 빈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본래 약초를 말리던 창고로 쓰던 곳이었으나 지붕이 있고 벽이 서 있으니 비바람 정도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뿐인 단출한 공간이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설에게는 그곳이 궁궐이나 다름없게 느껴졌습니다.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깊이 감격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기거하게나 버들골 사람들에는 내가 미리 귀띔을 해두겠네. 은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대사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은혜라니 당치 않네. 나 또한 이 아이가 앞으로 어찌 될지 궁금하여 그러는 것이니. 무염 대사는 인자하게 웃으며 약초 보따리에서 몇 가지 약재를 꺼내 놓았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리거든 죽을 쑤어 먹이게나 빈속에 고기를 먹이면 도리어 탈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고. 은설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날 밤 은설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몸을 뉘었습니다. 아이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으나 여전히 몸은 뜨거웠습니다. 은설은 밤새도록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가느다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은설의 가슴 한 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어린 생명에게도 분명 품어줄 어미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때는 있었으나 이제는 사라져버린 존재에 대한 상실감을 은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녘이 되자
다행히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설은 당장 끼니를 이을 쌀이라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깊이 잠든 줄 알았던 아이를 오두막에 남겨두고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아이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가지 마세요. 아이는 또다시 그 말을 내뱉으며 은설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은설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이곳에 혼자 두자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데리고 나가자니 남들의 눈에 띄어 구설에 오를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결심한 듯 아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가자. 은설은 아이를 등에 업고 마을길을 내려갔습니다. 길가에 모여있던 버들골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은 대체 누구이며 어디서 흘러들어온 사람인지 묻는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아이까지 등에 업고 나타난 낯선 여인의 등장에 사람들은 경계의 눈초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은설은 차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마을 촌장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일거리를 간청했습니다. 논일이든 밭일이든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촌장은 은설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혼자냐고 물었습니다. 은설은 이 아이는 제가 돌보는 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침 모내기철이라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던 터라 촌장은 미심쩍어 하면서도 은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하루 품삯은 쌀반되었습니다. 은설은 아이를 논둑에 앉혀두고 곧장 일에 매달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모내기철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은설의 손길은 정교하고 빨랐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저물 때까지 땀을 흘린 은설은 품삯으로 받은 쌀을 가지고 돌아와 정성껏 죽을 쑤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먼저 죽을 먹이고 자신은 솥바닥에 조금 남은 누룽지 조각으로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은설을 향한 버들골 사람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 안하기 일 하나는 참으로 야무지게 잘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모습에 사람들의 눈길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깊어갔습니다. 하루 쌀반 되로 아이와 함께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다시 아프기라도 한다면 약 한 첩 써볼 도리가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깊은 밤 은설은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관아에 찾아가 사정을 말하면 사또가 아이를 거두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고민이었습니다. 은설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잠결인지 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은설을 어머니라 부르며 잠꼬대를 하던 그 입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도 성도 없고 부모조차 알 길 없는 아이가 관아로 보내진다면 과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거렁패의 손에 넘겨지거나 머슴살이로 팔려나갈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 은설은 마음을 다잡았으나 현실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쌀독은 비어가고 있었고 가진 옷가지라고는 해진 것 두어 벌뿐이었습니다. 이대로 겨울이 들이닥치면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던 은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게 트고 갈라진 손등에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지난 6년의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바느질을 해온 고단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은설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다시금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마당을 쓸던 은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면 된다.
이 손만 있다면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설은 아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에게 이름을 지어주마. 아이는 동그란 눈을 뜨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산에서 만났으니 산이라고 부르는 게 어떻겠니? 산이, 아이가 서툰 발음으로 따라했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산이다. 산이 내 이름. 아이는 작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은설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곧 아이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이자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서 고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은설과 산이의 새로운 삶이 비로소 막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은설은 마을을 누비며 닥치는 대로 일을 구했습니다. 논바치를 거들고 빨래를 하며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들에 나가 땀을 흘리고 오후에는 버들골 사람들의 옷감을 받아 바느질에 매달렸습니다. 은설의 바느질 솜씨는 금세 버들골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여인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며 분명 양반댁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일 것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은설은 삭스로 쌀과 물때로는 귀한 옷감을 받았습니다. 비로소 겨우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산이는 오두막 주변에서 풀을 뜯으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풀을 꺾어 칼싸움을 하며 뛰어놀 때 산이는 풀잎 하나하나를 정성껏 뜯어 냄새를 맡고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모양과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가지런히 나누어 놓았습니다. 지나가던 버들골 아이들이 신기한 듯 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산이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풀이야. 아이들이 되물었습니다. 풀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다 다르니까. 산이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풀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비웃고는 돌아갔습니다. 쟤는 정말 이상한 애야. 하지만 산이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풀이 좋았을 뿐입니다. 무염대사는 틈틈이 오두막을 찾아와 그런 산이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무염대사가 약초 10가지를 한데 섞어 산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산이야, 이 중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을 한번 골라보겠느냐. 산이는 약초를 하나하나 만져보고 깊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세 줄기를 골라 따로 놓았습니다. 무염대사가 확인해보니 그 세 줄기는 모두 치명적인 독초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무염대사는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 70평생에 이런 재주는 처음 보는구나. 이 아이는 코로 약초의 성질을 읽어내고 있어. 은설이 곁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사님,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하다마다 약초를 구별하려면 최소 10년은 공을 들여 배워야 하는 법이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풀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거야. 무염대사의 눈이 보물을 발견한 듯 형형하게 반짝였습니다. 이 아이를 내게 맡기지 않겠나. 내가 직접 약초 다루는 법을 가르치고 싶네. 은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멀리 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염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허 웃었습니다. 좋네. 그렇다면 내가 이 마을에 좀 더 머물며 아이를 가르치도록 하지. 그렇게 무염대사는 버들골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뒷산에 작은 암자를 세우고 머물며 산이에게 약초의 이치를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대사는 그저 약초의 이름만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산이야, 약초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산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산을 읽으라고요? 그래, 어느 자리에 볕이 길게 드는지, 어느 골짜기에 물이 고이는지, 또한 어떤 흙에서 어떤 풀이 뿌리를 내리는지, 산이 건네는 말을 들어야 비로소 풀의 말도 들리는 법이란다. 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 배움은 훗날 산이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지요. 산이의 총명함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한 번 눈에 담은 약초는 절대 잊지 않았고 한 번 맡은 향취는 고스란히 기억해냈습니다. 열을 가르치면 스스로 20가지의 이치를 깨우치는 아이였습니다. 무염대사는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내가 50년을 공들여 깨달은 것을 이 아이는 단 석 달 만에 해치우는구나. 산이가 7살이 되자 누구의 도움 없이도 홀로 산에 올라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 가득 약초를 채워오면 종류별로 정성껏 나누고 말렸지요. 은설은 그 약초들을 정성스레 갈무리하여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푼돈을 쥐는 정도였습니다. 이 풀뭉치에 이만한 돈을 달라는 것이요. 이건 그저 흔하디 흔한 잡초가 아니요. 장터의 약재상이 콧방귀를 뀌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은설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우선 직접 써보신 뒤에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이것이 잡초라 여겨지신다면 그때 다시 따지셔도 좋습니다. 약재상은 마지못해 풀 한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살펴보니 뿌리가 실하고 잎사귀가 더없이 싱싱했지요. 약효를 직접 확인한 약재상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것을 대체 어디서 구해온 것이오? 우리 아이가 산에서 직접 캐온 것입니다. 아이가 말이오. 약재상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라면 내가 올 때마다 전부 사겠소. 당장 내일부터라도 가져오시오. 그날부터 은설은 약초를 정기적으로 팔아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이가 가져오는 약초는 다른 약초꾼들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지요. 산이는 약초가 가장 강한 기운을 품는 시기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뿌리를 얻어야 할 때와 잎을 따야 할 때가 다르다는 것을 오직 코끝의 향기만으로도 알아차렸습니다. 버들골 주변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들골에서 나오는 약초가 기가 막히다더군. 그 약초를 다려 먹었더니 고질적이던 가래가 씻은 듯이 나았어. 약재상 하나가 알아보니 둘이 몰려왔고 둘이 알아채니 셋이 찾아왔습니다. 은설은 차곡차곡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끼니를 이을 쌀을 사고 몸을 가릴 옷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산이에게 줄 새 신발을 장만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맨발이 아닌 집신을 신어본 산이가 은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발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 말에 은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산이가 은설을 어머니라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예전 폐가에서 잠꼬대로 엄마를 찾은 적은 있었으나 이렇듯 깨어있는 정신으로 은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어머니라 부른 적은 없었지요. 은설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네 어머니다. 그 한마디가 은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다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긴 것이지요. 가문에서 쫓겨나 죽음만을 생각하던 여인에게 아이가 새로운 삶을 선물한 셈이었습니다. 무염대사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나직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꽃이 피지 않는 것은 꽃의 탓이 아니었구나. 저 여인에게는 다른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아이는 어느덧 8살이 되고 9살이 되었습니다. 은설은 장터 한복판에 약초 좌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좌판을 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어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은설이 내놓는 약초가 유독 좋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버들골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 약초를 다려 먹고 고질적인 허리 통증이 나았다느니 씻은 듯이 기침이 멎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입소문의 힘은 실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은설은 그 신뢰를 발판 삼아 조금씩 기반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 만에 은설은 장터 한 구석에
작은 약방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겨우 마련한 보잘것없는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은설은 그곳에 인덕 약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의 덕을 쌓는다는 뜻으로 은설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약방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벽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기 일쑤였습니다. 약장 서랍은 고작 10칸뿐이었는데 그나마도 절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설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산이가 약방 안을 구석구석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인가요? 은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니고 우리 약방이란다. 산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약방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거지요. 그래, 내가 직접 좋은 약초를 골라 정성껏 팔면 되는 것이지. 산이가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좋아요. 은설도 함께 웃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산이가 10살이 되던 해 인덕 약방이 장터에서 제법 이름을 알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산이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산이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버들골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몰려왔을 때 산이는 아이의 가슴을 일정한 간격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10살짜리 아이의 기백에 어른들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이는 아이의 입을 열어 물을 빼낸 뒤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예전에 무염대사에게 배웠던 응급처치법이었습니다. 무염대사가 언젠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지체 없이 가슴을 눌러 물을 빼내야 하며 그 시간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입니다. 이윽고 아이가 물을 토해내며 거친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와 산이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내 자식을 살려주어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며 술렁거렸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죽을 뻔한 목숨을 살려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자연스레 인덕 약방으로 손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곳이 정말 그 영특한 아이가 있는 약방이냐며 묻는 이들부터 약을 지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산이를 한번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장터에 급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농부였는데 팔이 부러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인덕 약방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약방 주인장, 사람 좀 살려주시오. 은설이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농부는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산이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10살 난 어린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산이의 태도는 침착했다. 산이는 농부의 처참한 상처를 꼼꼼히 살피더니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어서 창출가루와 황백 달인 물을 가져오세요. 어서요. 그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은설이 다급하게 약재를 챙겨오자 산이는 노련한 손길로 상처를 깨끗이 닦아내고 약을 발랐다. 그러고는 주변의 고든 나뭇가지 2개를 골라 부러진 팔에 대고 천으로 단단히 동여매었다.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사흘은 꼬박 누워 계셔야 해요. 10살 배기 아이가 장정에게 엄히 지시를 내리는 광경을 지켜보던 버들골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 아이가 누구냐? 인덕 약방 아이라는데 솜씨 좀 보게나. 웬만한 의원도 저렇게는 못할 게야. 사흘이 지나자 농부는 정말로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벌겋게 독이 올랐던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어 가고 있었다. 농부는 은설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약방 마님, 이대가이가 제 팔을 살렸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일은 삽시간에 소문이 되어 장터를 뒤덮었다. 인덕 약방에 신통한 아이가 나타났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약초를 보기만 해도 그 성질을 꿰뚫고 10살 나이에 부러진 뼈를 고쳤다는 이야기는 장터를 넘어 이웃 고을까지 번져나갔다. 소문을 듣고 환자들이 하나둘 약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병세를 가진 이들이었다. 석 달째 기침이 멎지않아 고생하던 노인이 찾아왔다. 고을 안에 약방이란 약방은 다 다녀봤으나 허사였다는 하소연이었다. 산이는 노인의 혀를 살피고 맥을 짚어보더니 차분하게 진단을 내렸다. 할아버지, 기침이 문제가 아니라 폐에 습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습기라고? 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행인과 폐모를 다려드시되 매일 아침 큰 소나무 아래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소나무의 전기가 폐에 찬 습한 기운을 밀어내줄 겁니다. 노인은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지만 열흘 뒤 다시 나타난 노인의 기침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노인은 산이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하늘이 내린 신동이 분명해. 그 다음에는 사흘 내내 설사가 멈추지 않는 아이를 업고 온 안악이 있었다. 산이는 아이의 배를 조심스럽게 눌러보더니 물었다. 혹시 아이가 개울물을 마셨나요? 안악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어머나, 그걸 어찌 알았니? 배 아래쪽이 유독 차가운 걸 보니 더러운 물이 장을 상하게 한 모양입니다. 황련을 조금만 다려 먹이면 곧 나을 거예요. 다음 날, 아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씩씩하게 장터를 뛰어다녔다. 아이의 어머니는 약값 대신 닭 한 마리를 들고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약값이 없어. 이것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산이는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은설이 부드럽게 거들었다. 아이가 완쾌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닭은 가져가서 아이에게 고아 먹이세요. 안악이 거듭 감사하며 돌아가자 은설은 산이에게 넌지시 말했다. 얘야, 닭 한 마리면 우리 식구 일주일 반찬인데 아깝지도 않으냐. 산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 아이에게는 그 고기 한 점이 저보다 훨씬 더 필요할 거예요. 은설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분명 자신과는 다른 비범함을 지녔으나 사람을 아끼는 그 따뜻한 심성만큼은 자신을 꼭 닮아 있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장터가 소란스러워졌다. 이웃 고을에서 온 약장수가 인덕 약방 앞에서 큰 소리로 회방을 놓기 시작한 것이었다. 10살짜리 애송이가 약을 판다고 어디서 사기를 치는 것이냐. 약장수는 뚱뚱한 몸집에 기름진 얼굴을 하고는 큰 목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은설의 약방에 손님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여 심술을 부리는 중이었습니다. 이복의 약방 주인이 약방 면허도 없이 장사를 하니 내 당장 관가에 고발할 수도 있단 말이다. 은설이 참다 못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난리를 치시는 것입니까? 내가 왜 난리냐? 내 놈들의 약방 때문에 내 장사가 안 되지 않느냐. 약장수가 발길질을 하며 약방 좌판을 걷어찼습니다. 약초 바구니가 뒤집히고 귀한 약재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은설은 이를 악물며 분노를 참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서윤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파는 약에는 독초가 섞여 있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아저씨의 약 보따리에서 풀 냄새가 나는데 그 안에 투구꽃이 섞여 있습니다. 투구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독초입니다. 약장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디서 허튼 소리를 짓거리느냐. 서윤은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확인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버들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확인해보시오. 약장수는 어쩔 수 없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 약초 한 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입니다. 투구꽃은 잎 모양이 쇠무릎과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장터에 늙은 약재상이 다가와 그것을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투구꽃이 맞구먼. 이걸 약에 섞어 팔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약장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버들골 사람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이 독초를 섞어 팔다니 당장 관가에 끌고 가야 한다. 아닙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단 말입니다. 약장수는 허둥지둥 짐을 챙겨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약장수 꼴 좀 보게나. 10살 아이에게 망신을 당하고 도망가는구나. 은설이 흩어진 약초를 줍기 시작하자 버들골 사람들이 제 일처럼 도와주었습니다. 은설 마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윤 도령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앞으로 저런 자가 다시 오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은설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장터에서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약방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약방을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12살이 되던 해에 약방을 더 넓게 확장하였습니다. 원래 옆칸까지 새를 얻어 약재 창고로 쓰기 시작했고 약장 서랍도 20칸으로 늘렸습니다. 이제는 비어있는 서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윤이 13살이 되자 무염대사의 허락 아래 직접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서윤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 애송이가 내 병을 본다는 말이냐. 고을에 이름난 부자 영감이 고함을 쳤습니다. 그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 때문에 전국의 약방이란 약방은 다 찾아다녀 본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은 허리가 아프신 것이 아니라 콩팥이 차가워진 것입니다. 허리는 콩팥의 집이라 콩팥의 기운이 다하면 허리가 아픈 법입니다. 뭐라 이놈이 감히 두충과 우스를 다려드시되 족삼리 혈자리를 짚어보십시오. 뜸을 떠야 합니다. 보름이면 차도가 있을 겁니다. 부자 영감이 반신반의하며 약을 지어갔지요. 보름 뒤 부자 영감이 약방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씩씩하게 걸어왔지요. 이봐 이 약방 아이, 어디 있느냐? 은설이 놀라 나왔습니다. 영감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긴 3년 묵은 허리 통증이 씻은 듯이 나았어. 부자 영감이 쌀한 가마를 약방 앞에 떡 내려놓았지요. 이건 약값이고 은전 5 잎을 더 얹었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다. 그 뒤로 부자 영감이 버들골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지요. 인덕 약방산이라는 아이, 내가 보증하네. 그 손은 하늘이 내린 손이야. 소문이 소문을 낳았습니다. 먼 고을에서까지 환자가 찾아왔지요. 어떤 사람은 하루 길을 걸어왔고 어떤 사람은 이틀 길을 걸어왔습니다. 산이는 모든 환자를 정성껏 살펴보았지요. 돈이 없는 환자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은설이 처음에는 말렸지요. 아니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 어머니 배고픈 사람이 더 아픈 법이에요. 배고프면서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굶주려 보았기에 굶주린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알았다 내 뜻대로 하거라. 돈 없는 환자를 무료로 보아주자 산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버들골. 사람들은 저 아이는 약재주도 대단하지만 마음씨가 더 대단하다며 칭송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공짜로 봐준다니 그 어미도 대단해. 혼자 아이 키우면서 약방 일구더니 그 약방으로 가난한 사람들까지 먹여 살리니 인덕 약방은 청풍장터의 명물이 되었지요. 산이가 14살이 되던 해 최좌수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최좌수가 인덕 약방에 사람을 보냈지요. 최좌수 나으리께서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는데 한번 와 보겠느냐. 은설이 걱정했습니다. 산이야, 나으리를 잘못 치료하면 큰일 난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산이가 최좌수의 사택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택은 장터, 약방과는 세상이 달랐습니다. 높은 담장의 푸른 기와 마당에는 행랑채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산이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최자수가 앉아있는 방에 들어가 공손히 절을 했지요. 소인산이 나으리의 옥체를 살피러 왔사옵니다. 최자수가 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네가 그 소문의 아이냐? 꽤 어리구나. 나이는 어리오나 병은 가리지 않사옵니다. 최자수가 피식 웃었지요. 좋다, 내 두통을 고쳐보아라. 1년 넘게 한양의원의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 산이가 최자수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이가 코를 킁킁거렸지요. 나으리관아, 뒤뜰에 매화나무를 베어내십시오. 뭐 매화나무를? 최자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매화나무는 선대 어른께서 심은 것인데 나무를 왜 베라는 거냐. 나으리, 매화나무에 독벌레가 살고 그 벌레의 도끼가 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나이다. 나으리의 두통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라 그 도끼를 끊어내야만 비로소 나을 병이옵니다. 최좌수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사람을 시켜 매화나무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행랑채 사람들이 나무 껍질을 조심스레 벗기자 그 속에서 시커먼 벌레들이 무더기로 기어나왔습니다. 최좌수가 경악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곧장 나무를 베어내고 산이가 지어준 약을 다려 마시자 보름도 안 되어 지독했던 두통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최자수는 크게 기뻐하며 산이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비단 10필과 쌀 20가마니를 아끼지 않았지요. 내 나이에 이토록 영민한 재주는 처음 본다며 훗날 내원에 들어갈 인재라고 감탄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직접 청거해 주마 하고 약속까지 하였지요. 은설은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제 아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이토록 벅찬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인덕 약방은 이제 고을에서 으뜸 가는 약방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재물도 제법 모여 낡은 오두막을 벗어나 기와 지붕 아래 단정한 집으로 거처를 옮겼지요. 마당에 약초밭을 일구고 처마 아래 약재를 말리는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은설은 어느 날 저녁 툇마루에 앉아 약초밭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소박 맞고 쫓겨나던 날 빗속에서 죽으려 했던 자신이 어느덧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 감회가 깊었지요. 그때 산이가 다가와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하셔요? 아무 생각도 안 한단다.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는 먼 곳을 보실 때면 꼭 가슴 깊은 곳에 생각을 하시잖아요. 은설은 영특한 아들의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는 나를 너무나 잘 아는구나. 그럼요. 제가 어머니 아들인걸요. 은설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모진 세월을 버텼고 이 아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약방은 나날이 번창했고 산이는 훌륭하게 자랐으며 무염대사는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요. 은설은 이대로 평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산이가 15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최자수의 청거로 산이가 한양내의원 의생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장터 작은 약방의 아이가 내의원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산이는 그 시험에서 보란듯이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약방 도제들과 의원들의 자제들을 모두 제치고 1등을 한 것이었지요. 소문은 온 나라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충청도 청풍 땅에 15살 신동의생이 났다더라 하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은설은 벅차오르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쏟았습니다. 산이가 돌아오는 날 버들골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인 산이 도련님이 오신다며 떠들썩했지요. 어느덧 키가 훌쩍 큰 산이는
늠름한 청년의 기상을 풍겼습니다. 까무잡잡하던 피부는 고와졌고 눈매는 한층 선명하고 깊어졌지요. 백색 도포를 입고 약상자를 맨 모습이 참으로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은설이 대문 앞까지 마중 나가 아이를 맞았습니다. 장하다 산이야. 정말 고생 많았다. 모두 어머니 덕분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스스로 이뤄낸 것이지.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저녁이었지요. 산이가 금이 환영한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에 약방 앞에 낯선 가마 한 대가 멈추어 섰습니다. 비단보로 화려하게 장식된 귀한 가마였지요. 가마 문이 열리고 비취색 비단 저고리에 금비녀를 꽂은 기품 있는 부인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정씨 마님이었지요. 은설의 전 시어머니가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연분홍 저고리를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은설로서는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지요. 정씨 마님은 약방 안팎을 거만한 눈초리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꼴 좋구나. 고작 이런 곳이 약방이라고 차려놓은 것이냐. 그 목소리를 듣는 찰나 은설의 온몸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10년 전 겪었던 공포가 뼛속 깊이 스며들었지요. 2번 다시 이 문턱을 넘지 말라던 서슬, 퍼런 목소리가 귓가에서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정씨마님은 은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은설아. 은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10년 만에 대면하는 전 시어머니. 이제는 남보다 못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이토록 심장이 요동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은설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씨 마님은 부채를 가볍게 펼치며 여유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네가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다고 들었다. 은설의 눈매가 날카롭게 좁아졌습니다. 아이라니요. 약재에 남다른 재주가 있다는 그 아이 말이다. 어의원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다는 소문이 이미 정씨 마님의 귀에 들어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어머님과 무슨 상관이 있사옵니까? 상관이 있고 말고. 정씨 마님은 펼쳤던 부채를 탁 소리나게 접었습니다.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지요.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집안의 핏줄이기 때문이다. 은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네가 주워왔다는 그 아이가 우리 최좌수댁의 자손이라는 뜻이다. 정씨 마님은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인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아이가 금미다. 내 뒤를 이어 들어온 며느리지. 금미가 낳은 아이를 내가 사람을 시켜 데려다 키운 것이란다. 은설은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미라는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냘픈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아이를 낳고 너무 어려서 도저히 키울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산속에 몰래 두고 온 것이 제 큰 잘못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더없이 애처로웠고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은설이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산이는 제가 산속 폐가에서 직접 거둔 아이입니다. 당신들 집안과는 티끌만큼의 연관도 없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다. 정씨 마님은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날짜와 장소를 세세히 기록한 서류다. 금미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산속에 두었다는 내용이지. 날짜와 장소가 네가 아이를 거두었을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은설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보았습니다. 정갈한 필체로 적힌 글자들 위로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마음만 먹으면 나중에도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것이었지요. 이런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무슨 증거가 된단 말입니까? 정 믿지 못하겠다면
관가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잡구나. 정씨 마님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이의 친모가 직접 나섰으니 관가에서도 마땅히 판결을 내어줄 것이다. 판결을 받겠다. 관에서 누구의 아이인지 가려줄 것이다. 은설은 숨이 막혔습니다. 관하라니. 관가에 가면 정씨 마님은 양반가의 아내였습니다. 최자수는 벼슬 출신이었지요. 그들에게는 돈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반면 은설은 집안에서 쫓겨난 여인이었으며 아무 연줄도 없는 평민에 불과했습니다. 관가에서 대체 누구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정씨 마님은 가마에 오르며 서늘하게 은설을 돌아보았습니다. 열흘 뒤에 관가에서 보겠구나. 아이를 순순히 내놓으면 내게도 나쁠 것 없다. 가마가 멀리 떠나갔습니다. 은설은 약방 앞에 서서 떠나가는 가마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은설은 산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커다랗고 총명하게 빛나는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로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은설은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어머니의 그 떨림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씨 마님의 매서운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저열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인덕 약방, 그 여인이 남의 아이를 훔쳐다 키운 것이라더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진짜라네. 아이의 친어미가 나타나서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안 준다는구먼. 버들골 사람들과 장터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설의 편이 많았습니다. 에이, 은설이가 그럴 리 없지. 그 여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하지만 정씨 마님이 퍼뜨리는 소문은 매일같이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지며 살을 붙여갔습니다. 친어미가 엄연히 있는데 안 돌려주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사람들의 여론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설이 장터를 걸으면 비수 같은 수군거림이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전에는 은설 마님이라 부르며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눈길을 피했습니다. 한 번은 약방벽에 누군가가 먹으로 흉악한 글씨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남의 자식 훔친 년 약방은설. 은설은 새벽같이 나와 그 글씨를 지워야 했습니다. 손바닥이 까맣게 물들도록 박박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그래도 지워지지 않은 글씨의 흔적은 흉터처럼 남았습니다. 정씨 마님은 소문만 퍼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돈을 뿌려 은설을 압박했습니다. 장터의 약재상들을 일일이 찾아가 돈을 돌렸습니다. 인덕 약방에 약재를 팔지 마시오. 거래를 끊어주면 은전 10냥을 주겠소. 약재상 4명 중 3명이 그 유혹에 넘어가 돈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버티던 남은 1명도 오래가지 못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씨 마님이 그 약재상의 가게 건물 주인에게 압력을 넣어 세를 올리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오, 은설 마님.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거래를 못하겠소. 무슨 사정입니까? 약재상은 은설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소. 약재 공급이 끊기자 약방 운영은 순식간에 어려워졌습니다. 산이가 직접 산에 올라 약초를 캐오기도 했지만 어린아이 1명이 캘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약이 없으니 찾아온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야 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약재가 떨어져서 처방을 해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은설은 고개를 숙이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설이 고개를 숙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은 정씨 마님이 행랑채 사람을 보내 약방 앞에서 노골적으로 행패를 부리게 했습니다. 이 약방은 남의 자식을 훔쳐온 계집이 운영하는 곳이다. 여기서 절대로 약을 짓지 마라. 행랑채 사내가 목청을 높여
외치자 장터를 오가던 버들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은설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당장 멈추시오. 여기서 무엇 하는 짓입니까? 그러자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은설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내까짓 것이 감히 나에게 명령질이냐. 바닥으로 넘어진 은설의 무릎이 쓸려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사내는 그런 은설을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양반대 카인에게 대들다니 분수를 알아야지. 그때 산이가 달려와 은설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는 사내를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린아이답지 않은 서슬퍼런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산이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산이야 됐다. 어서 들어가자. 은설은 아들을 이끌고 약방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무릎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치마 위로 혈흔이 번져갔습니다. 산이가 약을 가져와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참으시는 거예요? 저런 자를 왜 그냥 두십니까? 은설이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참아야 한다. 지금 감정에 휘둘려 싸우는 것은 결국 지는 길이다. 아이가 억울한 듯 되물었습니다. 싸워서 지는 것이 참아서 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은설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산이야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버텨야 할 때란다. 산이는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주먹을 하얗게 쥐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밖에서는 버들골 사람들이 수군거렸으나 누구 하나 발벗고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권세 높은 최좌수 가문과 맞섰다가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정씨마님은 관가에 소장을 넣었고 보름 뒤에 공판이 열린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공판을 앞둔 어느 날 밤 허리병을 고쳐주었던 부자 영감이 몰래 은설을 찾아왔습니다. 은설마님, 영감님, 이 밤중에 어찌 오셨습니까? 부자 영감은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면목이 없소. 나 또한 이제는 이 약방에 올 수 없게 되었소. 최자수 댁에서 사람이 와서 인덕 약방을 계속 드나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더이다. 은설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 같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영감님마저 이렇게 돌아서시니 참으로 막막합니다. 부자 영감이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오. 은설이 그 아이에게 받은 은혜는 잊지 않겠소. 하지만 나 같은 장사치가 양반 가문을 상대할 힘이 어디 있겠소. 영감이 떠난 뒤 은설은 문을 닫고 대청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약재상도 손님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힘이 되어주었던 지지자마저 모두 떠나갔습니다. 공판을 사흘 앞둔 시점에 정씨 마님이 다시 약방을 찾아왔습니다. 은설아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저는 마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아이를 순순히 내놓으면 은전 100냥을 주마. 약방도 예전처럼 운영하게 해주겠다. 다만 아이만 넘기고 여기서 떠나거라.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은설의 단호한 태도에 정씨 마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으니라고 관가에서 패소하면 아이만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남의 자식을 빼돌린 죄로 네가 모진 곤장을 맞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정씨 마님의 협박에 은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곤장을 맞게 되면 약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아니, 목숨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다. 정씨 마님이 돌아간 뒤 은설은 무염대사를 찾아갔다. 대사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무염대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생각을 해보았네만 관아라는 곳이 돈과 힘 앞에서 눈이 머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이로다. 대사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지 않사옵니까?
대사님께서는 제가 산이를 산에서 거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증인이 되어주마. 무염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늙은 승려 한 명의 증언이 양반 가문의 문서를 이길 수 있을지 무염대사조차 확신이 없는 눈빛이었다. 그때 산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산이야, 네가 여기 어찌 왔느냐?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요. 산이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어머니, 저는 아무데도 안 가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예요. 은설이 아이를 꼭 안았다. 그래, 아무데도 보내지 않으마. 하지만 아이를 안은 은설의 품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공판을 이틀 앞두고 무염대사가 사라졌다. 암자의 가보니 문은 열려 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약초 보따리도 염주도 보이지 않았다. 버들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간밤에 낯선 사내들이 암자 근처를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은설의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다. 유일한 증인이 사라진 것이었다. 온 마을을 뒤졌다. 산을 헤매고 길을 더듬으며 이웃 고을까지 사람을 보냈다. 무염대사의 행방은 묘연했다. 대사님께서 스스로 떠날 뿐이 아니에요. 산이가 말했다. 정씨마님이 한 짓이다. 은설은 직감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은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산이가 자기 아이라는 증거, 아니 산이가 그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 공판 전날 밤이었다. 은설은 빈 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약장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서랍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약재도 떨어지고 손님도 끊겼으며 소문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촛불을 위협했다. 증인도 없다. 증거도 없다. 돈도 없고 힘도 없다. 내일 관아에 서면 아이를 빼앗길 것이다. 곤장을 맞을 것이고 매를 맞으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 영영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산이는, 우리 산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은설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마른 나무 바닥에 동그란 자국이 생겨났다. 무염대사도 사라졌다. 약재상도 떠났고 부자 영감도 떠났다. 장터 사람들도 등을 돌렸다. 10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한 달 만에 무너지고 있었다. 아니, 10년이 아니었다. 은설은 최좌수의 집에서도 보냈던 그 모진 세월들을 떠올렸다. 6년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을 바쳐 일군 삶이 단 한 달 만에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허망한 꼴이 평생 반복되는 것인가 싶어 은설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기가 뼈마디를 스미는 듯 했습니다. 벽에 몸을 의지하자 참았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설은 소리를 죽여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간절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리도 기구한 명운을 타고난 것입니까? 왜 무엇을 해도 결국은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까? 6년을 바쳐 공을 들여도 쫓겨나고 10년을 정성껏 일구어도 다시 빼앗기니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토록 가혹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약방에는 적막한 바람 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산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은설은 급히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안 울었다. 거짓말이에요. 눈이 저렇게 붉으신데. 산이가 다가와 은설의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약방 안에는 위태로운 촛불만이 일렁이며 그림자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응산아, 저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은설이 고개를 들어 아이를 보았습니다. 무엇이 말이냐? 어머니가 저를 처음 안아주셨을 때요. 은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그때를 어찌 기억한단 말이냐. 어머니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어떤 누더기보다 더 따뜻했어요. 산이의 눈망울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에 따뜻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손을 잡는 순간 세상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설은 가슴이 미어져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절대 아무 데도 안 가요. 알았다, 사나. 어머니가 제 진짜 어머니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은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일 닥쳐올 일이 두려워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산이가 잠자러 돌아간 뒤 은설은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촛불은 심지가 까맣게 다 들어가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정녕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은설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는 심정으로 약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마지막 서랍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낡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산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아이를 감싸고 있던 헝겊들이었습니다. 은설은 그것을 참아버리지 못하고 10년 세월 동안 서랍 깊숙이 간직해왔습니다. 헝겊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빛바래고 더러운 천 조각이었으나 10년 전 그날 아이의 생명을 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은설이 무심히 천의 오를 쓸어내리던 그때 손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천겹 사이에 무언가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은설은 서둘러 실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질 듯 힘을 주어 실을 하나씩 오로리 풀어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정성을 다해 작업했습니다. 마침내 실이 풀리자 작은 나무패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 위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패에는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생소한 성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 씨가 아니었습니다. 최좌수의 핏줄이라면 당연히 최 씨여야 하건만 그곳에 적힌 성씨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산이는 최좌수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최좌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은설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패가 있다면 이것으로 금미가 친어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무패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씨마님이 위조된 것이라 우기면 그만이었다. 은설은 생각에 잠겼다. 깊고 깊은 고뇌 끝에 오래전 마을 어귀에서 무염대사가 건넸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꽃이 피지 않는 것은 꽃의 탓이 아니라 땅의 탓이라던 그 말씀이었다. 은설은 번쩍 눈을 떴다. 꽃의 잘못이 아니라 땅의 잘못이었다. 그 말의 참뜻을 이제야 온몸으로 깨달은 기분이었다. 최좌수의 집안에서 자식을 보지 못한 것은 결코 은설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은설은 지난 6년 세월을 제 죄라 여기며 살아왔다. 쫓겨난 것조차 자신의 업보라 믿으며 자책해왔다. 그러나 이제 은설은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나는 이 아이를 업고 험한 산을 넘었다. 굶주림 속에서도 아이의 입에 먼저 밥을 넣어주었다. 맨손으로 피땀 흘려 약방을 일구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증인이 없으면 어떠하며 문서가 없으면 어떠한가.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내 투박한 2손이 증명하고 있었다. 은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촛불이 활활 타올랐다. 그때 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저를 처음 안아주셨을 때 그 손이 참 따뜻했다는 말이었다. 은설이 고개를 들었다. 산이의 몸에는 지울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 왼쪽 어깨에 새겨진 복숭아 모양의 붉은 점이었다. 은설은 산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보았던 그 점을 선명히 기억했다. 금미가 진정 친엄이라면 아이의 몸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야만 했다. 그 점의 모양과 위치, 그리고 크기까지 은설은 전부 알고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이를 키워왔기 때문이었다.
매일같이 목욕을 시키고 열이 오르면 밤새도록 등을 닦아주며 보살폈다. 아이의 몸에 밝힌 상처 하나와 점 하나까지 은설의 머릿속에 없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금미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었다. 단 한 번도 이 아이를 품어 기른 적이 없으며 따뜻하게 안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은설은 나무패를 가슴에 품었다. 내일 관아에서 모든 것을 가리겠노라 다짐했다. 드디어 공판날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흐렸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찼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버들골. 사람들이 마당을 빼곡히 메웠다. 약방 여인과 최저수가 아이를 두고 다툰다는 이야기가 장터에 파다하게 퍼진 탓이었다. 결국 관아까지 오게 되었다며 혀를 차는 이들 사이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씨 마님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비취색 비단 옷에 금비녀를 꽂고 산호 놀이개까지 차려입은 화려한 자태였다. 그 곁에는 분홍 비단 저고리를 입고 은비녀를 꽂은 금미가 서 있었다. 금미의 얼굴에는 억지로 짜낸 듯한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그 뒤로 검은 갓에 회색 두루마기를 걸친 최자수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이윽고 은설이 당당히 들어섰다. 옥색 저고리에 감색 치마를 입은 정갈한 차림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기품이 넘쳤다. 산이가 은설의 곁을 지키며 함께 섰다. 백색 도포를 입고 약상자를 맨 모습이 무척이나 늠름했다. 원님이 자리에 앉으며 정적이 흘렀다. 원님이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이의 친모가 누구인지 가리기 위함이다. 양측 모두에게 말할 기회를 줄 것이니 숨김없이 고하라. 차례대로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씨마님 측이 먼저 앞서 나섰습니다. 금미가 관가 마당 중앙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저 아이는 소첩이 직접 낳은 자식이옵니다. 5년 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산속에 두었으나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나이다. 금미의 뺨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린 생명을 버린 죄는 10,000번 죽어도 마땅하오나 이제라도 아이를 되찾아 그 죄를 씻고 싶을 뿐이옵니다. 지켜보던 버들골 사람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가련한 지고 아이를 버린 건 잘못이나 자식을 찾으려는 마음은 어미로서 당연한 게 아니겠나. 정씨마님이 증거로 문서를 내놓았고 최자수는 이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기록된 날짜와 장소가 일치하는구나. 다음은 은설의 차례였습니다. 은설이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리, 저는 10년 전 산속의 어느 폐가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굶주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 또한 의지할 곳 없는 처지였으나 차마 어린 목숨을 외면할 수 없어 업고 내려왔습니다. 은설의 음성은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키웠습니다. 제 입에 들어갈 것을 아껴 아이를 먹였고 밤낮으로 일하며 약방을 세웠습니다. 아이에게 첫 신발을 신긴 것도 저이며 글을 가르친 것도 저입니다. 아이가 고열에 시달릴 때 밤을 지새우며 몸을 닦아준 것도 바로 저란 말입니다. 관가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나리,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최자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은설이 금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 아이의 친엄이라고 하셨습니까? 금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은설의 눈빛이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이 아이의 왼쪽 어깨에 무엇이 있습니까?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금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왼쪽 어깨에 점이 있사옵니다. 무슨 모양의 점입니까? 금미가 입술을 깨물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정씨마님이 뒤에서 무언가 속삭이려 했으나 최자수의 매서운 시선에 가로막혀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저 동그란, 아주 동그란 점이옵니다. 은설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은설이 산이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가 왼쪽 어깨에 옷을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잘 익은 복숭아 모양의
붉은 점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동그란 점이 아니었습니다. 윗부분이 살짝 패인 완연한 복숭아의 형상이었습니다. 이를 본 버들골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란 점이 아니지 않나. 친엄이라는 사람이 제 자식 몸에 밝힌 점 하나 제대로 모른단 말인가. 최좌수가 매서운 눈으로 금미를 쏘아 붙였습니다. 엄이라면서 자식의 특징조차 모른다는 말이냐. 금미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세월이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그렇사옵니다. 은설이 다시 말을 가로챘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이 아이가 3살 때 넘어져서 다친 곳이 어디입니까? 금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약초가 무엇입니까? 금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는 겨울이면 손발이 트는데 어디가 가장 먼저 갈라집니까? 금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으나 이번에는 가증스러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음을 간파한 은설이 최좌수를 향해 당당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소인이 답하겠나이다. 왼쪽 무릎 안쪽에는 넘어져 생긴 흉터가 있고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약초는 산수유이며 겨울이면 오른발 뒤꿈치가 가장 먼저 갈라지나이다. 최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하자 모든 것이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관가 마당에 모여든 버들골 사람들의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은설은 품 안에서 낡은 나무패 하나를 꺼내 올렸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처음 거두었을 때 아이를 감싸고 있던 헝겊 속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최좌수가 이를 받아 글씨를 살피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아이의 성씨가 우리 가문의 것과 다르구나. 그렇사옵니다. 이 아이는 애초에 최좌수 댁과 아무런 혈연이 없는 아이옵니다. 정씨 마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고함을 쳤습니다. 위조다. 저것은 전현이 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최좌수는 나무패를 찬찬히 뜯어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패의 글씨는 오래전에 새긴 것이다. 나무가 삭고 글자가 희미해진 품이 좋기 10년은 넘은 물건이다. 위조라 하기 어렵구나. 정씨 마님의 얼굴이 흙빛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가 뒤편이 시끄러워지더니 사람들이 양옆으로 물러났습니다. 비키시오. 길을 비키시오. 그 사이로 무염대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장삼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얼굴 여기저기에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집신 한 짝조차 잃어버린 맨발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대사님, 은설이 다급히 달려가 물었습니다. 대사님, 대체 어디 계셨던 것입니까? 무염대사가 손을 내저으며 은설을 안심시켰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세. 지금은 해야 할 말이 먼저야. 무염대사가 최좌수 앞에 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이 늙은 승려가 아는 바를 고하겠나이다. 말해보라. 소승은 10년 전 이 여인이 산속 폐가에서 아이를 발견하던 순간을 직접 목격한 이옵니다. 무염대사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는 굶주려 뼈만 남은 상태였고 여인 또한 자신도 쫓겨난 처량한 몸이었으나 아이를 업고 험한 산을 넘었습니다. 소승이 이들을 마을로 데려왔고 그 뒤 10년 세월 동안 이 여인이 온갖 고생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지켜보았나이다. 관가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으리, 소승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제 뜻이 아니었나이다. 무염대사가 정씨 마님을 차갑게 돌아보았습니다. 이틀 전 밤, 낯선 사내들이 암자에 들이닥쳐 소승의 입을 막고 산속 폐가에 가두었나이다. 공판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었지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증인을 가두다니 참으로 천인공노할 짓이라는 말이 버들골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무염대사가 품에서 1,000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소승을 가두었던 사내의 옷에서 뜯어낸 것이옵니다. 이 천은 관복 안감에나 쓰는 비단이옵니다.
양반 집안의 행랑채 사람들이나 입을 수 있는 것이지요. 최자수의 시선이 정씨마님을 똑바로 향했습니다. 정씨마님, 할 말이 있는가? 정씨마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오해요입니다. 하지만 그때 마당에 엎드려 있던 금미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모두 거짓이옵니다. 정씨마님의 눈이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으리, 사실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옵니다. 금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정씨마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옵니다. 아이가 유명해지니 우리 집안의 핏줄이라 속여 아이를 빼앗아 오면 그 뛰어난 의술로 집안의 부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문서 또한 정씨마님이 위조하게 한 것이옵니다. 은설 언니가 아이를 거둔 때를 조사한 뒤에 날짜를 거꾸로 적은 것이옵니다. 닥쳐라 이 못된 년아. 정씨마님이 금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포졸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금미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또한 죄인이옵니다. 하지만 더는 죄를 지을 수 없사옵니다. 금미는 말을 마치고 머리를 바닥에 짓지었습니다. 은설 언니가 약방 문 앞에서 넘어졌을 때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제 몸보다 아이 걱정부터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런 사람에게서 아이를 빼앗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라는 것을요. 관아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나직하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실이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최자수였습니다. 정씨마님이 경악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영감님, 지금 무어라 하셨습니까? 최자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월의 풍파의 등이 굽은 노인이었으나 이 순간만큼은 어깨를 꼿꼿이 펴고 서 있었습니다. 나으리, 모든 것은 제 처정씨가 꾸민 일이옵니다. 저 또한 알고 있었으나 이를 막지 못한 죄가 참으로 크옵니다. 영감님, 정씨마님이 비명을 질렀으나 최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러했사옵니다. 최자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은설이를 집안에서 내쫓을 때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사옵니다. 제 아내가 틀렸다는 것을요. 하지만 비겁하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최자수가 은설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노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설아. 은설은 묵묵히 시아버지를 응시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시아비가 천하의 겁쟁이였다. 은설은 한참 동안 최좌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사또가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씨마님의 소장은 거짓 소송으로 판명한다. 아이의 양육권이 은설에게 있음을 관원들은 확인하라. 관아마당에서 우레와 같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잘됐다. 은설마님이 이기셨어. 버들골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사또가 다시 손을 들어 장례를 진정시켰습니다. 정씨는 증인 매수와 문서 위조, 그리고 거짓 소송의 죄를 물어 곤장 30대에 처한다. 또한 가산의 3분의 1을 몰수하여 은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라. 정씨마님이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또한 금미는 거짓 증언의 죄가 있으나 스스로 자수한 공을 참작하여 곤장 10대에 처한다. 곧바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씨마님이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고귀함을 뽐내던 비취색 비단 고름이 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머리에서 금비녀가 빠져나갔고 산호놀이개는 먼지 속에 처박혔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처절한 비명이 관아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버들골 사람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의 자식을 가로채려 하더니 결국 저 꼴이 되었구먼.
자식 못 낳는다고 며느리를 모질게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남이 애지중지 키운 아이를 탐내다니. 형 집행이 끝난 뒤 정씨 마님은 행랑채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려했던 예전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먼지 투성이가 된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있었지요. 관할을 나서는 은설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때 산이가 달려와 은설을 품에 안았지요. 어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 우리가 이겼단다. 무염대사가 다가와 인자하게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은설이 자네 참으로 대단하구먼. 아닙니다. 모두 대사님 덕분이지요. 내가 한 일이 뭐에 있겠나. 모두 자네가 스스로 해낸 것이지. 장터의 버들골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설마님, 진심으로 축하드리오. 그동안 우리가 힘이 되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려. 이제 인덕 약방문을 다시 엽시다. 우리가 좋은 약재를 책임지고 대드리리다. 은설은 고개를 숙여 정중히 답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인덕 약방은 다시 문을 열었지요. 아니, 단순히 다시 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공판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인덕 약방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며 약방을 세운 여인, 그리고 권세 높은 양반 집안의 횡포에 맞서 당당히 승리한 여인, 그 명성을 듣고 먼 곳에서까지 손님들이 밀려왔습니다. 산이는 어의원의 정식 의생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5살의 나이였지요. 나라를 통틀어 가장 어린 의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화려한 한양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또에게 간곡히 청을 올렸지요. 날이 소이는 이곳에 남아 백성을 돌보고 싶사옵니다. 어머니 곁에서 약방을 지키겠나이다. 사또는 기특한 마음으로 이를 허락했습니다. 은설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이 아닌 지극한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무염대사는 산이의 졸업을 축하한 뒤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나는 본래 떠돌이 중이니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네. 대사님, 그냥 이곳에 머무르시면 안 되겠습니까? 허허, 세상 천지에 아픈 이들이 어찌 이곳뿐이겠느냐. 대사는 고개마루에서 잠시 뒤를 돌아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산이야, 약초의 길은 끝이 없는 법이니 늘 정진하거라. 네 대사님 가르침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무염대사의 뒷모습이 고개 너머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5해가 더 흘렀습니다. 인덕 약방은 이제 청풍장터에서 가장 큰 약방이 되었습니다. 번듯한 방이 3칸에다 약재 창고만 해도 2칸이나 되었지요. 산이가 직접 가꾼 약초밭이 뒷마당에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무료로 보살피는 인지상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지요. 화창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은설이 약방 마루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산이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20살 청년이 된 산이었지요. 훤칠한 키에 이목구비가 수려했으며 정갈한 백색 도포 차림이 참으로 늠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으로 좋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어머니, 오늘은 그만 쉬시고 제가 약방을 돌볼게요. 나는 하나도 안 피곤한데 뭘 그러느냐.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 어젯밤에도 기침을 하셨으면서요. 은설이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는 정말 속일 수가 없구나. 산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당연하죠. 제 어머니시니까요. 그것은 10년 전에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은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약방 마당에는 따사로운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레 일군 약초밭, 여기저기서 연두빛 새싹들이 흙을 밀어내며 기지개를 켜는 중이었지요. 예전에 무염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꽃이 피지 않는 것은 꽃의 허물이 아니라 오로지 그 꽃이 심어진 땅의 탓이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슴에 사무치는 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은설은 최자수 댁이라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는 끝내 꽃을 피워내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생명이 숨쉴 수 없는 차디찬 그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자신만의 터전을 찾아 떠났고 마침내 스스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땅 위에서 산이라는 어여쁜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아니 돌이켜보면 은설 그 자체가 한 송이 고귀한 꽃이었습니다. 매정한 가문에서 쫓겨나고 모진 세파에 밀려 쓰러질지언정 기어코 다시 일어선 강인한 꽃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핏덩이 아이를 품에 안고 천리길을 걸어온 꽃이었으며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약방을 일구고 자식을 장성하게 키워낸 위대한 꽃이기도 했습니다. 그 꽃이 이제 눈부신 햇살 아래서 더없이 화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적꽃은 구태여 구구절절 핑계를 대지 않는 법입니다. 땅이 척박하다 하여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여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피어야 할 때가 오면 반드시 피어나는 것. 그것이 꽃의 숙명이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하기에 살아내는 것, 은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꽃이 피지 않는 것이 땅의 탓이라. 하나, 어떤 꽃은 스스로 굳은 땅을 갈아엎어 비옥한 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은설이 바로 그토록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스스로 땅이 된 기적 같은 꽃이었습니다.